안녕하세요. 이번 간호분과 강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혈당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은총입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주도해 주실 건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의 당뇨전담 간호사 구민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병원 구민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형당뇨병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일형당뇨병 진행 과정은 우선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게 면역적인 어떤 활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고 있던 베타세포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슐린 부족이 발생하게 돼서요. 그때서야 이제 일형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분해하면서 케톤체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케톤체는 우리 혈액을 산성으로 하게 하면서 케톤산증으로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형당뇨병 진행 과정이고요. 그러면 일형당뇨병은 주로 15세 이전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다양한 연령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하면 주로 일형당뇨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기에 이형당뇨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형당뇨병, 이형당뇨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형당뇨병은 유전적인 원인에 바이러스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되면서 발병하게 되고 일형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 증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3다 증상, 다음, 다뇨, 다식뿐만 아니라 피로감, 아니면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서 케톤으로 인해서 호흡 시에 시큼한 과일 향이 난다거나 이제 건조한 피부, 메스꺼움, 구토, 복토 등으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형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주된 치료는 인슐린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기의 일형당뇨병 관리는 인슐린이 가장 중요하고요. 혈당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운동, 식사관리, 저혈당 대처와 예방,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제 소아청소년기의 특성상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잘 모니터링해야겠고 또 보육시설 혹은 교육기관에서도 부모님을 떨어져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의 특징에서 이제 식사 관리가 조금 성인하고 다른 부분이라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무조건 덜 먹고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아청소년기의 식사 관리는 일반적인 소아청소년의 식사 관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해야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도록 해야겠고 그러면서도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청소년기의 식사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절대 먹는 거를 너무 많이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서 좀 적절한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계산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6가지의 식품군,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중에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곡류군과 우유군, 과일군을 탄수화물을 잘 계산을 해서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곡류군 1교환이 탄수화물 23g, 그리고 우유군은 10g, 과일군은 12g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인슐린 용량을 계산하는 탄비, 인슐린 탄수화물 비인데요. 인슐린 1단위당
섭취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정해 주실 텐데 인슐린 탄수화물비가 5입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인슐린 1단위당 탄수화물 5g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총 탄수화물 50g을 섭취를 하려고 할 때 50 나누기 5에서 10단위의 인슐린을 주사를 하고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평소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형당뇨병 관리라도요, 성인과 소아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인기 일형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신은총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하기 앞서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어린이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방금 식사 관리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일형 당뇨병 관리는 성인이랑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제대로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소아청소년기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뭐 당뇨병이 좋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성인 당뇨병에 포커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청소년기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그러면서도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중에 영양제 얘기도 방금 나왔는데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성인기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당뇨병 청소년들이 사실은 영양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적절한 식사 관리를 잘 한다면 식사에서 섭취하는 영양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잉 영양 때문에 아까 건강한 체중 조절도 필요한데 이제 과체중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대로 된 영양소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당뇨병 관리나 성장하는 어린이들 관리나 크게 차이점 없이 네. 예, 좋은 것을 먹고 잘 자고 이제 대신에 병원을 잘 다니는 것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다음은 제가 성인기 일형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기에서도 이제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운동, 식사 관리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성인이 됐다면 여성들은 결혼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의 주의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임신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 혈당이 높은 것은 이 아가 태아한테 기형이 생길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 목표는 임신성 당뇨, 그러니까 당뇨가 임신을 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식전 혈당 95, 식후 1시간 140, 식후 2시간 120 이하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이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자주 빠지는 경우와 고혈당이 뭐 좀 지속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의사 선생님과 그러니까 의료인과 상의를 해서 개별화할 필요가 있고요. 당화혈색소는 6.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임신 2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뭐 인슐린 요구량이 2배, 뭐 막달에는 3배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다 보니 인슐린 용량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나쁘고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혈당에 맞게 인슐린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고혈당이 있게 되면 산모 측에서는 산모가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양수가 많아진다거나 이제 아기가
굉장히 커져요. 거대하라고 해서 4kg 이상의 아이가 커지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아기 쪽에서는 아가가 너무 빨리 태어나게 된다거나 거대아, 선천성 기형, 신생아, 태어났을 때 저혈당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또 안과 쪽,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과 또 위험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임신 전이나 매분기 또는 출산 1년까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피하고 혈당에만 이제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게 되면은 저혈당이나 케톤산증의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한다. 이런 거는 피하시고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체중 부하가 적은 상체 운동이나 수영이나 속보를 권하고요. 금기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질이 출혈이 있다거나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온다거나 허리나 골반 복부 통증 등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주사는 배에 맞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피하 지방이 얇아지니까 임신 후반기에 이제 배가 나오면서 피하 지방이 얇아지면 복부에 주사하는 것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 임신 초기에는 복부에 주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팔, 허벅지, 엉덩이 등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에는 태아가 있는 위치를 피해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양쪽에 이제 피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임신 이제 후반기에는 허벅지나 이제 팔, 옆구리 쪽으로 주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 최근에는 혈당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 같을 때는 이제 손끝에서 굉장히 아프게 체열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더 좋아지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민정 선생님 알고 계시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신은총 선생님이 임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병원 환자분들도 당뇨병을 가지고서 임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임신은 조금 계획 임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았는데 요새는 임신 기간 중간에 철저히 계획을 해서 혈당을 잘 관리를 한다면 출산 때 그냥 정상분만을 하고 아이를 하나, 둘, 셋까지도 낳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당 모니터링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가혈당 측정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자가혈당 측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보통 혈당 검사할 때 우리가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굳은 살도 많이 생기게 만들어서 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혈당을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체열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서 잘 말린 상태로 체열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체열할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두 손가락이 있어요. 한두 손가락에만 계속 체열을 하게 되는데 조금 열 손가락 잘 돌려가면서 체열을 해야지만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서 굳은 살 안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운데보다는 옆쪽 측면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덜 아프게 체열할 수 있겠고 또 체열기에 우리 체열 깊이를 다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통은 몇 단계에 체열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막 3단계, 4단계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깊이를 잘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소아 청소년은 한 1단계에서도 충분히 체열이 가능한데 대부분 왜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높아지는지를 보니까
다들 슬쩍 대고 체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늘은 살짝 나오는데 가까이 바짝 붙여서 체열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가 높아지는 건데요. 1단계 정도로 맞춰놓으면은 바늘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꽉 대고 체열을 하신다면 체열도 잘 되면서 안 아프게 체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열 깊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험지 보관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혈당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정확한 결과를 얻는 거는 또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지 보관 상태죠.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지 뚜껑을 오래 열어놓는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 습도에 의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뚜껑을 평소에 항상 잘 닫아두고 시험지를 하나를 꺼낼 때도 마르고 깨끗한 손으로 꺼내고 빨리 뚜껑을 닫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가혈당 측정만 하시는 경우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혈당 측정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측정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당화혈색소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6회에서 10회 정도의 혈당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혈당을 언제 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식전도 재고 식후도 재고 또 자기 전이나 새벽도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이 측정을 왜 하는지를 알고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식전 혈당은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요. 그냥 식사 인슐린만 주사를 하지 않고 교정 인슐린 걸 주사를 하죠. 왜냐하면 식전의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식사 인슐린만 주사해서는 식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식전 혈당을 측정을 하는 것은 교정 인슐린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고 또 식후 2시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탄수화물비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탄수화물비가 적절한지 만약에 식후 2시간 혈당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다면 인슐린 탄수화물비 조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 전이나 새벽은 이제 야간에 혈당을 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시간형 인슐린, 주로 기저 인슐린 용량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왜 이 시간에 왜 측정하는지를 좀 알고서 측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가혈당 측정으로는 사실은 측정 시 시점의 혈당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대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측정하고 있지 않은 시간대에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연속혈당 측정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연속혈당 측정기의 원리는 우리가 실제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손끝 체열이라면 연속혈당 측정기는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에 과 센서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 센서가 5분에 한 번씩 주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요. 이 측정한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을 하게 하는 게 연속 혈당 측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88회의 혈당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 때문에 최근에는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수월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연속혈당 측정기는 혈액으로 직접 재는 게 아니라 세포 간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측정을 하다 보니 혈액의 포도당이 간질액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알려주는 혈당 수치가 실제 혈액의 혈당 수치랑 정확하게 같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종류들이 국내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덱스콘과 가디안 커넥트, 리브레 이렇게 있습니다.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어 있고 덱스콘과 가디안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굳이 태그하지 않고 갖다 대지 않더라도 5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계속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1형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연속혈당 측정이 보험 적용이 되죠.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는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한 월 55,000원 정도 되고요. 이제 덱스컴이나 가디안 커넥트는 태그를 하지 않고 또 알람, 저혈당 알람, 고혈당 알람도 보내주는 대신에 얘네들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하게 되면 한 월 한 11만 1,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죠. 연속 혈당 측정기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혈당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혈당의 추세 화살표도 같이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추세 화살표는 혈당의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보여줍니다. 보통 옆으로 가는 화살표는 최근 한 5분에서 15분 사이에 혈당 변화가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요. 하나나 두 개, 세 개에 따라서 혹은 비스듬하게 하나, 두 개 이렇게 기기에 따라서 화살표가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비스듬하거나 하나의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거는 1분에 혈당이 한 1 정도 변하니까 최소한 30분 뒤에는 혈당이 한 30 정도 변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 세 개는 분당 2, 분당 3이기 때문에 60, 90 정도 변화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과 다르게 연속혈당 측정기는 연속혈당 혈당 추세까지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혈액의 혈당 측정과 다르게 시간차가 5분에서 15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신 이 추세 화살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화살표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혈당 조절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앞으로 혈당이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슐린을 더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떨어질 거니까 추가 간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추세 화살표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앞으로 혈당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조금 추가로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교정 인슐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AGP 보고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AGP 보고서를 병원에 가지고 가야지만 이걸 토대로 일형당뇨병은 처방전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AGP 보고서는 처방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AGP 보고서는 처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혈당 패턴을 보고서 혈당 관리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AGP 보고서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AGP 보고서를 웹에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보면 이런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레인지라고 해서 범인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합병증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혈당 관리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당화혈색소 하나죠.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들을 활용하면서부터 당화혈색소가 다가 아니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평균 혈당만을 보여주는데요.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7%라도 합병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차이인가를 봤더니 평균도 중요하지만 혈당의 변동성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GP 보고서에는 이런 변동성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70에서 180 사이 일반적인 목표인데 이 70에서 180 사이에 몇 % 이상 들어가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180 사이에는 한 70% 이상의 혈당이 하루 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혈당이 자주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70 미만의 저혈당은 4% 이내 그리고 더 낮은 저혈당 매우 낮은 54 미만의 저혈당은 1% 이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목표이고요.
고혈당은 180 이상이 고혈당인데 이 180 이상의 고혈당은 한 25% 이내, 그러면서도 고혈당의 범위를 더 나눠서 250 이상의 매우 높은 고혈당은 5% 이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선 본인의 이 타이밍 레인지, 이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 비율이 충족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는 범위 내 시간을 벗어나는 비율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지는 이 AGP 혈당 프로필을 보고서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에서 180 사이에 들어오는 목표 범위가 49%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혈당 조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평균 혈당은 182, 그리고 추정 당화혈색소는 7.7%, 그리고 변동 계수가 사실 36%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요. 이 사람은 그거는 달성했지만 사실은 훨씬 혈당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려면 한 33% 이내로 변동 계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80 사이에 70%가 안 되고 49%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저혈당이 많이 나타나나를 봤더니 저혈당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고혈당, 180 이상의 고혈당이 25% 이내여야 되는데 32%라서 고혈당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250 이상의 고혈당도 5% 이내여야 되는데 17%라서 이 사람은 이제 고혈당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고혈당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제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AGP 혈당 프로필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70에서 180 사이에 혈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짙게 보이는 요 중간선, 이 선이 평균 혈당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우선은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는 전반적인 혈당 패턴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 오후 9시, 8시 경부터 지금 목표 180 이상을 많이 벗어나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전반적인 혈당 패턴을 파악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혈당을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저혈당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이 오기는 하는데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 짙은 선이 평균을 의미하고 그 다음이 파란색 짙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25%에서 75%이라고 해서 주로 뇌혈당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주 연하게 나타난 이 점선 부분은 5%에서 95%이라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저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혈당을 보면은 저혈당은 주로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저혈당이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고혈당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 내내 그리고 밤까지도 고혈당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이 시간에 왜 고혈당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아침에 식사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전부터 혈당이 높아지는지, 인슐린을 빠뜨리는 건 없는지, 아니면 뭐 운동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보고서에서 이런 고혈당 부분들이 조금 줄고 목표 범위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AGP 보고서를 분석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AGP 보고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최소한 1, 2주에 한 번씩은 데이터를 뽑아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식사, 운동, 인슐린 용량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3개월치 AGP 보고서를 뽑아봤을 때 목표 범위를 좀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인데 저희가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뜻을 대강은 알겠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해서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는데 주로 병원을 다니시는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혈당 조절을 평상시에 조금 불량하게 하다가 우리가 병원을 가는 날 뭐 한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 긴장하면서 식사도 조정하고 좀 덜 먹고 운동도 하다 보면은 병원 당일날 와서 피를 뽑았을 때 공복 혈당은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혈당 조절 상태를 그 혈당이 잘 나왔다고 해서 조절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럴 때 보는 게 우리가 당화혈색소라는 건데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 혈당 조절을 잘했다 못했다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은 5.7 미만이 정상이고요. 당뇨병은 6.5%보다 높으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5.7에서 6.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진단받을 때 6.5% 이상에서 대부분 진단을 받게 되고요. 이제 1형 당뇨병은 보통은 한 7, 혈당 조절을 정상에 가까우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7% 이내로 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이고요. 2형 당뇨병은 조금 더 낮게 한 6.5% 미만으로 목표를 두죠.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평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도 조금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의 목표는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3개월 평균 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 측정할 때 이게 과연 믿을 만한 혈당 측정기인지 병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그럴 때 이 혈당기가 괜찮은지 점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은 우리가 자가혈당 측정 기준으로 보자면요. 자가혈당 측정은 한 방울도 안 되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보통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도 보거든요. 엄청 큰 오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0%라는 건 원래 혈당이 100이면 자가혈당 측정기에서는 80에서 120 수치 사이에 어떤 수치로만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90이 나오건 110이 나오건 괜찮은 혈당이긴 하지만 문제는 혈당이 높아질수록 오차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혈당이 300이면은 혈당 측정기에서 240에서 360 사이에 어떤 수치로만 읽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똑같이 두 대를 놓고 체열을 해서 똑같은 혈액을 묻혔을 때 어떤 혈당 측정기에는 혈당이 330이 나오고 어떤 혈당 측정기에는 혈당이 27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6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혈당 측정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사실은 다 비슷한 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270이든 330이든 고혈당인 것 같고 대부분 대처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재는 혈당 측정기는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혈당 측정기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체열을 하시는 날 병원에서 체열을 할 때 체열을 한 후에 본인의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병원과의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의 차이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병원에서 재는 건 우리가 정맥혈로 측정을 하고 우리 혈당 측정기는 손끝 혈당, 이 모세혈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모세혈액의 혈액과 정맥혈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는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병원에서 측정하는 정맥혈하고 차이를 두지 않도록 보정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측정하는 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원에 오는 날 이제 체열하는 날 그걸 한번 가지고 와서
잰 시점도 비슷해야 되니까 체열 직후에 본인의 혈당을 직접 재보고 적어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연속혈당 측정기가 이렇게 24시간의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장착했을 때 조금 문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장착을 할 때 적절한 부착 부위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기기 회사마다 공고하는 부위가 있기는 합니다. 팔이나 뭐 복부 이렇게 공고하는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피하 조직이 충분하지 않으면 좀 센서랑 닿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착이 잘 안 되거나 잘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절한 부착 부위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전에 부착한 부위에 이제 상처가 난 부위가 있다면 그런 부위들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좋고 최소한 이전 부착 부위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필요하고요. 또 의복이나 아니면 수면 자세, 피하 조직이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히나 이제 센서에 압력이 가해지면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부위는 이제 피부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피부 관리도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선은 센서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채모가 많은 경우에는 부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채모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또 잘 말린 상태에서 부착을 해야 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샤워 직후에는 조금 피해서 부착을 하시고 만약에 빠르게 부착을 해야 된다면 피부를 좀 헤어드라이어로 잘 말린 후에 부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땀이 많이 난다 하는 분들은 좀 발한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부착력을 높이는 테이프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스프레이나 아니면 알콜솜처럼 생겨가지고 그 부위에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알콜솜처럼 닦으면 그 부위에 피부 보호막이 아주 얇게 생기면서 피부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좀 찐득찐득해서 부착력을 높여주는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테이프 종류들도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해서요.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제품들을 좀 써보시고 본인에게 적절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센서를 부착을 했다가 나중에 제거할 때 또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잘못 제거하면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센서를 제거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테이프를 확 떼거나 하면 이제 피부에 이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부드럽게 잘 제거를 하시고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부드럽게 제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뿌리거나 해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테이프를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제거를 했을 때 이제 피부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보습 로션을 발라서 피부를 좀 잘 진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손상은 없지만 조금 자극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염증제나 혹은 항소량제 같은 거를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손상은 되었지만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제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피부가 손상이 됐는데 그 부위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빠르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인슐린 치료를 하다 보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슐린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거, 특히 주사 부위가 단단해지거나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 비대증이고 이 지방 비대는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비대의 문제점. 굉장히 날씬하고 마른 몸매의 여성이 있지만 배에만 주사를 맞다 보니 배만 살찐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살이 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슐린 주사 부위를 그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지방 비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방 비대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또 지방 비대가 있는 부위에 인슐린 주사를 하게 되면 뭐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혈당 변화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저혈당,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의 상승, 그리고 또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생 증가를 위험한데요. 저희도 이제 처음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이제 환자분 사진인데 정확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주사 자국이 몰려 있고 또 그 부위만 유난히 톡 튀어나오고 만졌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부위가 혹시 이러지는 않은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대에 관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사 부위를 순환하지 않았을 때와 또 같은 부위 반복 주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재사용했을 때, 또 인슐린 사용 기간이 길수록, 또 양이 많을수록, 또 유병 기간이 길수록 이런 것들을 요인의 원인을 받게 되는데요. 주사 부위가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지방이 있고 우리가 살이 많다고 생각했던 부위와 실제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지방이 좀 더 두터운 부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복부에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넓은 면적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배꼽에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복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옆구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1cm 안쪽,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장 낮은 갈비뼈를 기준으로 해서 1cm 아래, 또 치골이라 하면 이제 우리 배꼽 아래쪽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이제 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cm 이 정도. 그래서 배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에서는 팔을 차렷하는 자세를 했을 때 중심선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선과 팔 사이를 약 3등분으로 했을 때 뒤쪽 팔 그쪽으로 해서 맞아주시면 좋고요. 허벅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살이 많은 부위를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허벅지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허벅지 안쪽은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피하시고 차렷했을 때 이제 허벅지 가운데 바깥쪽, 그러니까 섰을 때 바지선, 앞쪽 바지선, 옆쪽 바지선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이제 장골름, 우리 만져지는 뼈의 3등분 했을 때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맞는데 그러면 한 번 맞았던 데는 며칠 있다가 다시 맞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히 몇 주다 이렇게는 없지만 한 번 맞았던 부위를 최대한 순환해서 맞았던 기간을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순환 원칙이 꼭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도 되고 뭐 이렇게 돌아도 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부위를 기억을 해서 최대한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순환을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재사용했을 땐 바늘,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바늘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늘 끝이 구겨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아프지 말라고 윤활제 코팅이 벗겨져서 통증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조직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비대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 또 여러 번 사용한 바늘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바늘이 꽂힌 채로 부러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사기 내에 바늘 내에 남아있던 인슐린이 막히거나, 그리고 또 이 감염이나 오염 때문에 피부가 더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대를 예방하려면 주사 부위 순환, 그래서 내가 내 주사 부위를 잘 만져보고 혹여나 딱딱해져 있는 부위가 있다면 최대한 순환해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주사 부위 간격 조정 1cm 이상 띄워주는 게 좋고, 바늘을 한번 사용하고 또 약물 투여량이 좀 많을 때는 주사 부위를 좀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정기적으로 좀 쉬운 방법은 로션 같은 걸 발라서 본인이 이제 편안한 자세로 좀 샤워하고 난 다음이 좋겠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맞았던 주사 부위를 살짝 눌러가면서 고무 같은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단단해지는 부위가 있는지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들도 인슐린을 많이 맞으니까 이제 지방 비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들 이 지방 비대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질문을 해주셨네요. 1회 주사 용량이 많으면 지방이 더 많이 뭉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용량이 많을수록 그것도 네, 전체적 총 인슐린 용량도 마찬가지고 1회 용량이 많으면 지방에 올라오는 지방의 비대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용량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는 용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나누어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60단위 이상의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건 뭐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방 비대가 의심된다면 2번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용량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너무 한 부위만 사용하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복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팔 같은 경우도 봤습니다. 팔도 이제 한쪽 팔만 유난히 전 남자분이셔서 그게 근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난히 맞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시니까 왼팔에만 계속 맞다 보니까 거기만 유난히 이제 차이가 나게끔 생긴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한 군데만 맞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그 저혈당 대처 및 글루카곤 사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혈당은 사실 우리 인슐린을 맞으면 저혈당이 잘 오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일반적인 저혈당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한 2끼 정도 굶었을 때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고프고 손도 떨리고 기운이 없이 축 처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 나거나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우리가 짜증이 나는 것처럼 기분의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저혈당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혈당은 혈당이 70보다 낮은 것을 저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선은 진짜 저혈당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당을 좀 측정을 해보시고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진짜 70보다 낮으면 저혈당 간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혈당 간식을 먹고서 1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었다고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데 15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15분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혈당이 70보다 높아져 있는지 저혈당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저혈당 대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 적절한 저혈당 응급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혈당 응급식품은 우선은 빠르게 혈당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이 없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간식이 적절한 저혈당 응급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게 먹으면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을 거고 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저혈당으로 인해서 반대로 고혈당이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저혈당 간식은 탄수화물 15g에서 20g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인 기준입니다. 체중이 한 50kg이다 라고 하면 체중 1kg당 0.3g의 탄수화물이니까 0.3 곱하기 50kg 하면 15g이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70kg이다 라고 하면 0.3 곱하기 70을 곱하면 21g, 그래서 약 20g 정도 섭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소아청소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체중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이 30kg다라고 하면 30 곱하기 0.3 하면 9g이죠.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한 9g 정도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적절한 저혈당 간식은 우리가 아는 이제 주스, 음료수, 사탕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저혈당 간식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영양성분을 보시면 위에 거 보시면 지금 얘는 100ml당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고 이 100ml의 주스에 탄수화물이 12g 그리고 지방은 0, 단백질은 1g 미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한 저혈당 간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9g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주스 100ml에 12g이 들어있으니까 100ml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100ml의 4분의 3 정도만 먹어야지만 9g의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기성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혈당 간식으로 먹는 게 적절한 저혈당 간식인지 그리고 양은 적절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에서 주의할 사항은요. 언제 저혈당이 올지 모르니까 저혈당 간식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아까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연속혈당 측정기가 실제 혈당하고는 시간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혈당은 나중에 확인하면 상관없겠지만 저혈당인 경우에는 현재 저혈당일 때 연속혈당 측정기는 여전히 혈당 100, 110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저혈당인 경우에는 반드시 손끝에서 혈당을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저혈당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낮에 활동량이 많았거나 저녁 때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동의 효과가 야간까지도 나타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유나 크래커 등의 저혈당 예방 간식을 먹고 자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혈당을 너무 낮게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혈당일 때 저혈당 증상을 못 느끼는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혈당 조절 상태가 너무 낮게 조절되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오래된 경우에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혈당 증상을 빨리 못 느껴서 좀 저혈당에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목표 혈당을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저혈당 알람을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으로 연속 혈당이 되는 측정기기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가. 2018년도에 글루카곤 주사를 원래 그 전까지는 보건교사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교사가 이런 심한 저혈당, 글루카곤을 사용해야 하는 심한 저혈당에서 이제 보건교사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심한 저혈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혈당이 70보다 낮은 게 저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한 저혈당은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의식을 잃거나 저혈당성 경련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혈당에서 경련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심한 저혈당 수치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0보다 낮은 게 저혈당이고 그때부터는 먹을 수 있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혈당이 25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다면 먹어서 저혈당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혈당이 60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삼킬 수 없다면 이거는 심한 저혈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글루카곤이라는 걸 써가지고 주사제로 혈당을 올려주는 건데요. 심한 저혈당인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면 안 되겠고 주변 사람에게 빨리 119에 연락할 것을 요청을 해주시고 보호자분은 글루카곤 주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사를 할 때는 처방 용량대로 상완부 보통은 팔 우리 예방접종 많이 맞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위나 아니면 허벅지에 근육 주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혹시 구토를 했을 때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눕혀서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사를 하고 나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게 되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은 가당 주스나 설탕물을 계속 먹여서 다시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15분 이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글루카곤 응급키트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병이 있고 그다음에 주사기에 주사 용수가 들어있는데요. 병 하나에는 글루카곤 분말이 1mg이 들어있는데요. 얘는 우선은 이 주사기 안에 있는 물을 이 병으로 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1ml의 주사 용수 안에 1mg의 글루카곤이 녹아있는 용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다시 이 녹여있는 용액을 주사기로 뽑아서 주사를 하시면 되는데 주사기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눈금이 0.5, 2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1, 이렇게 눈금이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병을 맞을 건지 한 병을 맞을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방된 대로 0.5 혹은 1 이렇게 주사를 하셔도 되고 처방 용량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체중 25kg 기준으로 해서 25kg보다 작게 나간다 그러면 반병, 그리고 25kg 이상이다 그러면 한 병 주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루카곤은 똑같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반병을 주사를 하고 반병이 남았다라고 하면 얘는 재사용할 수 없고 그냥 폐기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글루카곤 사용법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글루카곤 주사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틀어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글루카곤 주사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톤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케톤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측정을 해야 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측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케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고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반적인 고혈당 우리가 한 180에서 200보다 높은 거를 일반적인 고혈당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고혈당은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그 고혈당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3다 증상, 목마르고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평소보다 짜증을 잘 낸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고혈당은 뭐 아주 인슐린의 결핍 상태가 아니라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때 물을 좀 많이 마셔서 탈수를 좀 예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교정 인슐린을 사용해서 빠르게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정 인슐린을 사용하시려면 2시간 뒤에 꼭 혈당을 측정을 해서 적절하게 혈당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정 인슐린을 사용을 하려면 내가 인슐린 1단이 썼을 때 내 혈당 얼마 떨어지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인슐린 민감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교정 인슐린을 사용할 때는 어느 상황이냐면 목표 혈당을 벗어났을 때, 그럴 때 그 목표 혈당을 벗어난 현재 혈당을 다시 목표 범위 안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재 혈당이 목표보다 80 정도 높다라고 하면 나의 인슐린 민감 지수가 40이면 이 사람은 인슐린 1단이 써서 혈당이 40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80의 혈당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80 나누기 40, 즉 2단위의 추가 교정 인슐린으로 혈당 80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민감 지수는 본인의 경험치로도 찾아갈 수 있고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다니시는 병원의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민감 지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고혈당은 이와 같이 운동이나 교정 인슐린으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운동 전에 혈당이 250 이상이거나 그리고 250 이상의 고혈당이 계속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혹은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많아서 평소보다 필요로 하는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 훨씬 케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케톤산증의 증상인 복통,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케톤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케톤은요,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쓰면서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케톤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케톤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변과 혈액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소변 케톤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색깔이 이제 소변을 묻혔을 때 1분 후에 혈액이 케톤 시험지 색상이 보라색으로 더 짙게 변할수록 케톤이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소변 케톤 검사는 현재 케톤
혈액 속의 케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전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혈액 케톤 측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혈액 케톤 측정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2가지 제품, 국산 케톤 혈당 측정기와 그다음에 외산 케톤 측정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하고 혈당 측정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혈당 측정기처럼 생겨서 혈당 시험지를 꽂아서 혈액을 묻히면 혈당이 나오고 케톤 시험지를 꽂아서 혈액을 묻혀주면 케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0.6 이상으로 나오면 이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톤을 측정을 했을 때 케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케톤이 나올 때의 대처 방법은 우선 이때는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인슐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속효성 인슐린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계속 추가 주사를 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인슐린 민감 지수를 안다면 민감 지수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체중당 0.1단위 예를 들어 내 체중이 30kg다 그러면 30 곱하기 0.1하면 3단위죠. 그래서 3단위의 초속효성 인슐린을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수 예방을 위해서 수분은 계속 자주 섭취를 해야 되고 이렇게 추가 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간 이내에 빠르게 혈당이 250 이내로 떨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당뇨병 케토산증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의 혈당 관리인데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몸이 아픈 경우 또 여행 시 혈당 관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몸이 아픈 날 아까 주로 이제 케톤이 나올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케톤을 떠나서 몸이 아플 때는 평소의 혈당 패턴과 달라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필요시에 인슐린 용량을 빠르게 조정을 해줘야 된대요. 우선 장시간형 인슐린도 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제 교정 인슐린만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시간형 인슐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장염이거나 이래서 혈당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장시간형 인슐린을 평소 용량의 한 절반 수준, 50%에서 80%만 주사를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혈당이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면 장시간형 인슐린을 평소 용량의 120에서 150%, 즉 10단위의 인슐린을 주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2단위에서 15단위로 더 증량을 해서 주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시간형 인슐린을 높여놓고서도 이제 식사 인슐린은 식사량만큼만 주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교정 인슐린으로 2-3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플 때는 좀 우리가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양이라도 굶지 않고 섭취를 해야만 질병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평소 열량의 한 80% 정도까지 섭취를 해야 하고 토하거나 설사하는 경우에는 미음이나 음료로 칼로리를 보충을 하고 탈수를 예방을 하고 또 수분 섭취,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물을 마셔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평소의 혈당 패턴과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자주 혈당 측정을 해주시고 또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물은 적절하게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잘못 쓰면 약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시 관리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면 우선 최근에 이제 여행 갈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행 4에서 6주 전에는 진료를 받고 본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이라든지 필요한 약제를 처방받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출발 전에 혈당을 꼭 측정하시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정차하면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해변에 갔다 또는 이제 그럴 경우에도 발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여행이니까 예쁜 신발을 신고 싶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 예쁜 신발 때문에 발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잘 맞았던 그런 편안한 신발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을 피하고 해변에서도 신발 신는 걸 권합니다. 준비물로는 당뇨병 인식표라든지 충분한 양의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주사용품, 비상약품, 그리고 혈당 측정 용품도 충분히 준비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혈당 간식은 꼭 필수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진단서나 영분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는 미리 영문 진단서와 영문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야 되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칸에 싣게 되면 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는데,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펌프를 달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검사를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은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안 검색대에서 엑스레이 통과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시려면 출국 최소 일주일 전에 특별보안 물품 허가 신청서 및 X선 보안 검색 시 형질 변경 가능성 확인서라는 양식을 받아서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당뇨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항공사에 연락하시고, 또 장거리 비행을 한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지나오면서 질문에 미처 답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혹시 선생님 영화들을 좀 많이 만나시나요?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분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영화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분유가 있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네. 뭐 분유가 특별히 뭐 당뇨용 분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우리가 그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해주시면 되고, 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상 혈당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고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행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여행 시에 우리가 보통 물건을 한 2~3배 정도 가지고 필요 물품을 챙겨가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환자분께 연락을 받은 게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유럽 여행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다 PCR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돌아오는 일정에 못 돌아오시고 인슐린은 부족한 상태라고 막 급해하면서 연락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특히나 해외여행 하시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 같은 거 충분히 챙겨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품도 한 곳에서 있으면 그 파우치를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조금 2군데로 나눠서 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 간호분과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혈당 관리하기를 했고요. 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